이번에는 정치 구구단 순서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는 원래 다른 주제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소득 주도 성장,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네요. 먼저 김영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정권이 교체되면은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 기조를 실행하고 옮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의 이제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대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뤄낼 것이냐라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세 가지의 핵심적 기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라는 것을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규범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이번 연말까지 시간이 이번 연말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국민들은 특히 정책 효과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평가를 하는 으로 전환이 되는 시작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도 대통령이 그거를 아마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혼심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거 하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관련돼서 냉정하고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 평가를 해서 그때 고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오늘 확정을 했는데 470조 5천억 원 이게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안 심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여당과 야당의 논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의 경제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이잖아요. 물론 공정 경제가 있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은 말은 성장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상 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혁신 성장은 성장 동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는 일견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에 방점을 찍어 왔는데 사실상 분배 구조가 악화돼 왔고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불평등도가 좀 심하잖아요.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 때문에 분배를 통한 성장, 그래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예요 지금. 네. 근데 최근에 뭐 다들 뭐 얘기들 많이 하는 겁니다만 고용 지표의 악화, 뭐 고용 참사라는 표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1분위 소득 하위 20%를 1분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위 20% 5분위라고 얘기하는데 1분위와 5분위가 이게 격차도 심해진 게 나왔어요 지금. 그런 걸 양극화라고 하죠. 그 양극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득 양극화가 더 줄이려고 했는데 양극화가 더 심화됐어요. 그렇다면 이 정부가 지향하는 건 어쨌든 성장도 성장입니다만 양극화를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자라는 건데 이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고용지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금 야당에서 지적이 나오고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뭔가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과거의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악화의 모든 주범인 양 인식되는 건 저는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히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카드 그 수수료 인하라든지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을 좀 다잡고 그런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이런 순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해서 완전히 과거에 이거 낙수 효과가 잘 안 됐던 거를 뭔가 해보겠다라는 건데 다시 소득으로 돌아간다. 소득 주도로 아니 성장 위주로 돌아간다 하는 건요. 전 기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야당은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불통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 유지하되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이나 여러 가지 지적 이런 것들은 또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보완할 점이 있으면은 또 주저하지 말고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말이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일단은 뭐 이제 자유한국당은 과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성장과 그리고 경쟁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선성장 후 분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선분배 후 성장이라는 거로 경제 정책 기조를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비판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기조가 뭐냐. 결국은 보수 정부가 있을 때도 소득 양극화는 분명히 심화됐었다는 부분들이 사실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만 하게 되면 이거는 공한 메아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론 혁신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강하지만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판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내실 있는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바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제시해서 현 정부 여당과 건설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가 헬기를 동원해서 사격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고 조비오 신부가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고록을 통해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현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야 했는데 출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이미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기 전 비서관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근 상황,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앞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전두환 씨가 사죄를 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는 그 재판 불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순자 여사의 그 발표문에서도 설명이 됐지만은 지금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그걸 설명을 드려도 그 순간에는 이해를 하시지만은 조금 지나면 그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재판 법정에 출석한다고 해서 무슨 얼마나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런 분을 법정에 앉혀놓고 어떻게 재판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에 다시 재판을 한다고 재판 기일을 일단 연기해놨다는데 지금도 약을 보정하고 계시지만은 그게 약을 보정한다고 해서 증세가 호전되거나 하는 완전한 치료도 물론 안 되고 내가 미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때도 참석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고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이 사실을 공개하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무슨 또 특별히 발표할 이유도 없었는데 재판부에는 이미 관련 진료 기록 같은 거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는데 회고록은 네. 2017년에 완성이 돼서 발간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회고록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인 집필은 안 했지만은 구술하시고 녹취록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하는 식으로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3년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3년경에는 치매 증세가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이미 초과가 완성돼 있었던 거고 2013년 무렵부터는 나한테 작업을 완전히 이름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고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셨습니다.
그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허위라는 거는 전 전 대통령도 알고 계셨고 초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표현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까지는 초고에는 없었는데 그거는 내가 마지막에 원고를 완성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쓴 거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그 이후 정부는 규정을 하고 기념식까지 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네. 여전히 그 당시 폭동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5.18에 그 5.18이 전개된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련 기록을 보고 쓰신 거지만은 그 5.18의 그 성격이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 평가 그런 거는 그 회고록에 있는 부분 외에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진상이라는 게 100%다 밝혀진 바도 없는 거고 또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든가 하는 거는 시간을 두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 전 대통령이 그거를 한마디로 뭐 어떻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라도 광주를 방문해서 네. 어떤 사죄를 하고 또 네.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상황 건강 문제가 그런 거를 하실 저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이 열리고 있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출석을 해야 한다. 출석 통보가 왔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고는 있는 겁니까? 모르시죠? 아니 설명을 하면요 그 시점에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으시는데 조금 있으면 그 설명 내용은커녕 설명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 하세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 교수님? 일단 건강상의 이유로는 법원 출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민정기 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료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진단서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술을 한 것을 자신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방송에서 또 보면은 민정기 전 비서관이 완전하게 이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한 얘기다. 사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명예훼손 아까 말씀하신 사자 명예훼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지금 주진행 국회에서 그 질문 이렇게 했잖아요. 예. 광주에 가서 사죄할 이유가 없나? 거기 대해서 답변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전혀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알츠하이머 병을 알았는데 여러 번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 알아서 제출해놓고 우리는 안 간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도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재판부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10월 1일 공판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그 민정기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황당하고 해괴하고 구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네요. 민정기 회고록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초고가 끝났고 2017년에 나왔으면 그 4년. 보통 우리는 초고에서 마지막 최종 완고 단계까지는 수많은 수정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나 일반적인. 그런데 그 4년 동안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것은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라 민정기 회고록이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의미에서 황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2015년 10월 달에 대구공고 체육대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참석했습니다. 2010년 총선에 투표했거든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죠. 그때 신년사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덕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벼랑간 뭐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법원에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용기 있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유족 그리고 국민에게 의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런 식으로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인 비극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저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미국에서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그야말로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인 가족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또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시절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었는지를 회고하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이 됐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전 씨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라고 공개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하나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서 그 민정기 전 비서관 얘기 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 있어야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완전히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상 합수부장 이후에 말이죠. 보안사령관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모를 거다라는 얘기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우롱 완전히 그 폄훼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이건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말. 예,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고 그래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모습 어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 시대를 잘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바랄 텐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전두환 씨를 사면할 때 내어놓은 게 뭐냐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면 지금도 감옥에 있어야죠. 아마 미국 같으면 100년, 150년 살았을 거예요. 그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광주에 가서 유족들의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통합이지.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현장에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걸 황당하게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법정에 못 나간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그건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씨 측에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미 이 사실은 다 알려졌는데 이해찬 의원이 어떤 정치인인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공을 들여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정치 여정을 자세히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라도 전두환 증인은 민정당 의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 반드시 나와서 당장 나와서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증언이 남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신모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그걸 붙이고. 언제 놀았어요?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어요. 이명박 후보의 자식들은 돈이 많아서 기어 입학을 했습니다. 이해찬의 자식은 돈이 없어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칙하는 후보들, 반칙을 잘하는 반칙왕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친노 세력을 척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딱 한 표만 주십시오. 제 교수님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 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1988년도 13대 총선 때 입문했잖아요. 제가 그때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을 했었어요. 예. 그 제가 또 광주 청문회 파견 나가서 전문위원으로서 여러 자료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해찬 의원하면 생각나는 게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특히 이제 광주 청문회, 50 청문회 같은 경우 이해찬, 이인재, 노무현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50 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이 이제 명패 집어던진, 지금 전두환 증인 얘기가 아까 나왔죠. 예. 우리가 방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50 청문회 때와 광주 청문회 때 이해찬 의원의 그 모습인데, 특히 이제 2007년도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탈락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단. 예.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됐다. 뭐 신문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여당 내 세력이 분화됐다. 뭐 친문이다, 친노다, 신문이다, 비문이다, 반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현희 교수님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 집권당이 엄밀하게 따지면 좀 자주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이해찬 대표가 굉장한 정치 실험을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과거에는 보면 청와대 중심의 정치였었던 거를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원팀을 만들자. 그래서 바로 당정청 회의를 지금 복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권력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 하면 이제 정책 경륜이 뭐 7선위원회 일할 정도로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만들어 가느냐. 오히려 당청보다는 저는 당정이 굉장히, 당과 정부가 합심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과연 그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라는 게 핵심일 거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여당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 말씀에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혹시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100% 전략적 긴장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특히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번에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이게 뭐가 정치 개혁이 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전략적이라도 긴장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내서 당이 야당과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저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협치의 중심이 되질 않고 여당이 협치의 중심이 돼서 같이 함께 국회에서 풀어갈 때 저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된 이해찬 대표, 협치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역할 강조했는데, 특히 협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서 야당이 호응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주시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